이란 전쟁 휴전 상황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 여러 번 연장된 최후 통첩의 그 극적인 합의가 어떻게 보면 그 시한 마감 90분 전에 이루어진 건데, 이 과정을 좀 돌이켜봤을 때 좀 긴박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긴박했습니다. 보는 제 입장에서도 참 피곤할 정도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난 시간 뭐 이틀에서 5일 또 그다음에 10일 안 그랬으면 오늘 미국 동부 시간으로 어제가 되겠습니다. 4월 7일 기준 8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 9시에 네. 사실상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2주라고 하는 유예 시간을 양측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에 앞서서 제3자가 중재해서 미국과 이란의 일종의 평화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래서 핵심은 1단계에서 45일간 일시적으로 휴전하고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에 가면 보다 심화해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종전으로 가는 이제 그런 안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45일을 요구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3자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45일 중에 약 40%에 해당하는 18일 정도의 정치적 합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아마 이 2주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좀 피하고 양측이 여러 가지 종전 조건을 제시하면서 출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측 간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역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시작한 장대한 분노 작전을 사실상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따지고 보면 중국 혹은 러시아 정도로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약간 그 후보국을 해서 제어하고 네네. 그렇다면 유일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관망세를 이렇게 유지를 했고요. 대신에 1선이 아닌 2선에서 이를테면 파키스탄이라든지 이집트, 투르키예 등 일종의 중재 국가들과 이 중국의 왕위부장이, 외교부장이 계속 통화를 하면서 중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를 했고, 네. 일정한 이제 어떤 그 중재안이 마련이 됐겠죠. 그 중재안에서 중국이 암묵적으로 이것을 용인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주라고 하는 유예 시간을 중국이 상당 부분 지지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이란도 일단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아덴만과 그리고 바벨 만데부 인근에서 중국 그 해군이 최근에 사격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정치 군사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지금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국제사회에 해상 사격을 통해서 좀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네. 그리고 어쨌든 홍해라든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도 상당 부분의 이런 에너지들을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국 상선 보호에 대한 일종의 해상 호위에 대한 의지를 결연하게 보인 측면도 있고, 동시에 이란과도 중국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이렇게 좀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중국이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하지는 않았지만 네. 파키스탄이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비교적 친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과 중국이 정책 공조를 통해서 이번에 2주 유예라고 하는 성과를 달성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또 관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휴전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뭐 당장 뭐 기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가 필요하겠죠. 당장 실어 나르는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것은 이란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 볼 때는 강력한 레버리지입니다.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비록 2주간이라고 하는 유예 시간을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것이다라고 볼 여지는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양측 간의 이견을 일부 조정해 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2주간 특히 이슬람마바드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테이블에 미국과 이란 당사자들이 만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양측이 제안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협상을 진행을 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당장 호르무즈 개방보다는 이라는 그 협상의 결과를 봐가면서 또 국제사회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점진적이고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2주간의 휴전안을 이란 측이 그 모주타바 최고 지도자가 승인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외신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 모주타바가 실제로는 뭐 의식이 없다 이런 외신의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뭐 의식이 없다 그러면 실제 이란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교섭 책임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모스타바는 굉장히 심신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난 3월을 돌이켜 볼 때도 이란판 새해라고 하는 노루즈라고 하는 국가 기념일 계기에 과거의 최고 지도자들이 나와서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 통합을 위한, 국가 통합을 위한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모스타바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야 될 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독 혹은 AI 영상으로 추정되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태가 정상적인 지휘 통제, 이 전쟁을 지휘하거나 국가 지도자로서 온전하게 그 기능과 권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결과적으로 추대되었을 뿐이고 그 뒤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 강경파들이 수렴 청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정치인들을 통해서 폐쇄시키는 대통령이라든지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그리고 미국에 이란 혁명 수비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모주타바 두문불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증시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휴전이 이제 뭐 단기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언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 전쟁 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내다보십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멀어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 중동 전에 대한 이제 우려를 좀 한시름 널어놨다라고 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피가 이제 개장하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13번째고요. 매수 쪽 사이드카는 6번째입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꼭 이런 소식은 장마감 이후, 뉴욕 증시 장마감 이후 우리 증시 개장하기 직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프리마켓에서부터 이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정말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네네. 그게 오늘까지 좀 더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1만 원, 7% 내외로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지금 100만 원 10% 넘게 올라서 100만 원 선을 지금 탈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동안은 공격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말폭탄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란이 제시했던 어떤 이제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손익계산서를 좀 따져보면서 이제 계산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좀 불안한 안도렐리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불확실성이 좀 공존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 3대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서 중동산 두바이는 120달러까지 치솟았는데, 네. 어쨌든 이번 이제 2주간 이제 이란 공격 유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텍사산 중진유와 북해산 브렌트는 90달러대. 두 자릿수 넘게 지금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떨어지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던 해상 이 원유 유조선들이 슬슬 빠져나온다더라.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진다면 조금 더 랠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이번 전쟁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란 전쟁 때문에 주요국 중에는 가장 큰 경제적인 좀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런 분석을 내놨어요. 맞습니다.
누구라도 이제 경험했을 만한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이 급등락이 변동성이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컸고요. 이번 중동전의 최대 피해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면 코리아다라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원자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파는 수출 구조입니다. 네. 근데 정작 우리 원자재, 특히 원유의 70%를 공급하는 이제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유가 상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가 상승이 다시 기업들의 제조업 원가로, 제조업 원가는 또 소비자들의 소비자 물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출 주동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반도체조차도 핵심 공정에 필요한 원자재를 들여오지 못해서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전쟁이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차익 실현하기 좋은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1,500원 이상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가운데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여전히 좀 다른데요. 향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개방이 되느냐 아니면 통제가 되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한국 국적의 상선들이 비록 안전 해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서 해역에서 묘박 상태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묘박이라고 하나요? 예, 묘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박 상태가 아니고 묘박 상태인 겁니다. 해역에서. 이런 상황들이, 이 상황이 어쨌든 장기화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좀 전에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 원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해서 뭐 인플레이션뿐만 아니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구조형 산업 이런 구조를 가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정부가 나서서 그런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그리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뭐 중동의 특사도 보내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노력도,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이라든지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양자 차원에서 이란과 접근을 해서 자국의 국적 소속의 이런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우리도 그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 차원에서의 노력, 그러니까 다자 차원에서의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국과 이란 간의 외교적인 양자 채널을 통해서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묘박되어 있는 선박들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이탈을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에 도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향후 2주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에 미국과 이란 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한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권리 행사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이런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파장도 결정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현지 시간 10일에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그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에서 이제 협상을 아마 이어갈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좀 다뤄질까요? 일단 보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대략 한 10개 정도 이란은 제안을 했고, 네. 이게 이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미국이 다 수용을 했다. 근데 미국은 뭐 그렇게 수용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런 예.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란은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이제 금요일에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람아바드에서 개최 예정인 이 협상장에서의 사전 협상력을 굉장히 제고시키기 위한 벌써부터 삿바싸움, 치열한 sap바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쨌든 뭐 미국은 15개의 안을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다시 이란이 5개의 안을 역제안을 했고, 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란이 다시 10가지 정도의 이런 중재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 그 문건을 일종의 국가 차원에서 특정을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몇 가지 정도는 이렇게 분명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혹은 이란 당국이 원하는 건 지금과 같은 단기간의 일시적 휴전이 아니고 영구적인 종전. 두 번째는 이 지역 영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어떤 군사적 충돌의 중단입니다. 그 안에는 사실 이란과 커넥션이 있는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후티 반군도 들어가 있고,
또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도 들어가 있죠. 네네. 이런 세력들에 대한 적대 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하라는 것이고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란의 사심은 통행료를 필요하면 징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1차 제재, 2차 제재를 다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제재는 이란의 기업과 개인에 대한 수출 통제, 금융 통제 그리고 인적 제재를 포함한 일반적인 경제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네. 이제 2차 제재라고 하는 것은 이란과 거래를 하는 뭐 제3국이 되겠죠. 제3국의 기업이나 이런 어떤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마저도 다 해소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동 전역에 미군의 원정 기지가 대략 한 13군데가 있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 13군데를 다 철수했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축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해서 중동 지역에서 근본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이런 안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미국 자체도 이 10가지 안을 다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또 예.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한다. 중동에서 미군 군사기지를 철수하거나 축소한다.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또 이스라엘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2주간의 상당한 변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비록 이 3자가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어떤 정치적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교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들을수록 참 이렇게 꼬인 실타래가 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이제 국제 유가 좀 떨어졌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떨어진 유가분이 좀 국내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이제 통상 이제 국제유가 변동분이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오늘 하루 하락한 거예요. 오늘 하루 110달러, 120달러를 치솟던 국제유가 3대 국제유가가 90달러대까지 중반대까지 내려온 게 오늘 하루고요. 아마 오는 10일부터 제3차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되는데 세 번째 2차보다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지난 2주 동안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 이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10원이 넘었습니다. 네. 2,010원이 넘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0일 발표되는 석유 가격 3차 시행제는 오히려 이거보다 100원 이상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면 2,1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통상 국제유가가 2, 3주 정도 시차를 서 비교적 빨리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직접 이제 이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유를 수입해다가 이제 나프타를 부산물 갖고서 또 만들어야 되는데 네. 뭐 쓰레기 봉투라든가 종량제 봉투라든가 우리가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까지는 2,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물가가 바로 국제유가가 두 자릿수 내렸다고 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에 다시 2주 지나고 난 다음 이 전쟁이 종전으로 갈지 확전으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제유가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오부제 시행이 됩니다.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좀 실효성이 높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뭐 우리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니고요. 네네.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 위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일단 공영주차장 오늘부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승용차 홀짝제고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오부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 일반 시민들도 허용이 안 됩니다. 장단점이 분명한데요. 일단 강제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즉각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환경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반면에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여건이 좀 열악한 지역, 산악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생계형으로 이제 운전하시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동권의 제약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비상조치로는 효과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의 확충과 유연근무와 같은 구조적 대안도 병행이 돼야 합니다. 유가 상승 때문에 항공사들 노선 운항 취소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의 피해가 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항공사들의 이제 항공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항공유 가격, 비행기를 운행해도 손해인 적자인 구간은 일부 지금 운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단에 나서고 있어서 기존에 두세 달 전에 예고했던 것조차도 예약했던 것조차도 취소됐다라는 이제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공사가 이제 유류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런 걸 이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에서는 아무리 예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예약 취소에 대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이 큽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류할증료의 경우에는 이달에만 3배 올랐거든요. 근데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달 것을 이번 달 내지는 다다음 달에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여름 휴가 가시려는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최고가격제,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이게 뭐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분석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가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급반등할 때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국제유가가 완만하게 오를 때는 그나마 이제 이 도매 가격을 컨트롤하는 게 됐지만,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제 에너지 위기고 공급발 쇼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비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면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이제 유류세를 할증해 준다든가 정유사의 이제 마진을 좀 줄여서 분기마다 정부가 재원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굉장히 일회성이고 국제유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성이 10% 내외로 움직일 때는 효과가 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수요를 좀 줄이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좀 움직여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사태 그리고 경제적인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